저는 천안에서 21년차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전에 처음에는 천안 청솔학원을 시작으로 천안에서 학원을 시작했고요. 현재 천안 비상에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지박사 수학학원이라는 학원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다가 지금의 직영수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차로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한일고 학생들과 생활한 지도 어느덧 21년 차가 됐네요. 제가 이 21년 동안 한일고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겪었던 정보들을 한번 공유해 볼 테니까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한일고 이러면 한 3명의 학생이 머릿속에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온 한 학생의 일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도착을 해서 당시에 이제 학원에 와서 깜깜한 강의실에 불을 켰더니 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학생 책상에는 문제지가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되게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저번 중간고사 잘 봤니? 하니까 아니요. 그래. 평균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 아, 그래? 선생님이 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러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선생님, 제가 선행학습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문제지도 굉장히 많이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일고 입학해서 첫 중간고사 시험을 봤더니 평균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고. 이번 기말고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앞에 있는 문제지를 보고 이런 문제지를 푼다고 한들 제가 성적이 나올까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 한 권의 문제지에서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나온다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그 하나는 풀 수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좀 힘을 내갖고 이 문제지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지를 푼다고 한들 제가 과연 성적이 오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만큼 그 학교의 경쟁력이 치열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참고로 그 학생이 꾸준하게 같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던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어쨌건 사전에 그만큼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치열한 경쟁력을 가진 학교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머님들한테 들으려는 얘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애의 현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데 이 학교가 자사고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자유형 국립고등학교하고도 다릅니다. 한일고는요, 전국 단위 개방형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죠. 그런데 일반 자사고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구성원이 조금은 성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아셔야 그 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21년 차 동안 이런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 프로그램 소개를 3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한일고만의 경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일고라는 학교는 한 학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110에서 12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대략 한 110명이다라고 적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0명 정도인데 어머님들이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 긴장감을 못 이겨내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인원수가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머님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 학년에 100명이 있어. 100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한번 저랑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원수가 적다. 한 학년에 인원수가 많은 게 아니죠. 그죠? 정원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수가 400명, 500명 이런 학교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등수에 대해 갖고 조금은 완화돼 갖고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내가 이번에 전교 70등을 했어. 그럼 이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100명이다라고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전체에서 70등을 했어. 그럼 이게 그대로 내가 10%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70등을 하게 되면 내 뒤로 30명밖에 없네? 이렇게 바로바로 체감이 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늘 긴장감으로 생활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먼저 어머님들이 한일고 내에서 우리 애가 그냥 공부를 잘해? 못해? 그냥 성적이 떨어졌어. 이런 막연함으로 가면 안 되고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먼저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5등급 제도 구조에서는요. 전체에서 앞에서부터 쭉 가서 10%까지 가. 여기를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뒤로가 이제 2등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애가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현 위치를 파악을 해보는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10%하고 11% 사이에 있는 학생.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조금 방심하면 이리로 넘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넓힌다라고 하면 10%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은 이건 정말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10.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10.5%라는 등급은요, 9등급 제도에서는 이 학생들이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9등급 제도에서도 얘네들은 2등급. 자, 2등급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한일고에서 2등급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등급이죠. 그죠? 뭐 의대도 바라볼 수가 있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등급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9등급 제도에서도 얘네들은 2등급인데 아주 억울하게도 5등급제로 바뀐 지금에서도 얘네들은 2등급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 10% 여기 언저리에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억울하겠죠. 왜 억울하냐 그러면요. 요 2등급이라는 게 5등급 제도에서는 34%까지가 2등급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죠. 100명에서 내가 전교 한 10등 정도를 했는데 억울하게 내가 2등급을 받은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34등과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종합이나 교과에서 정량평가를 할 때는 10.5%건 34%건 똑같이 2등급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는요. 똑같은 2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4%에 있는 학생과 10.5% 정도의 학생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본인이 뭐 가지고 있는 뭐 성취도라든가 아니면 뭐 교과 이수목이라든가 하여간 정성평가에서 반영되는 성적들을 본다라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은 여기 학생이나 여기 학생의 차이가 분명히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한일고라는 학교가 이미 대학에서 저 고등학교는 우수한 고등학교하고 이미 대학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2등급을 맞은 학생들한테다가 정성평가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성취도나 이런 데 점수를 매길 때 고정 분할 점수가 있고 추정 분할 점수가 있는데 고정 분할 점수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 성적단한테 유리하죠. 그죠? 근데 그런 학교가 굳이 우리 학교가 이미 알려져 있는 학교인데 괜히 추정 분할 성적을 해갖고 이런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끔 안 한다는 얘기죠. 다른 학생들과 경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고정 분할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한일고 정도의 학생이라고 하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 우수한 성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우리 애의 위치를 파악을 할 때 여기 언저리에 있는가를 꼭 좀 한번 신경을 쓰고 봐달라는 얘기죠. 10%하고 11%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죠. 물론 12%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혜택이 있었을 텐데 왜? 2등급도 괜찮은 등급이지만 34%의 학생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머님들, 요 34%는 9등급 제도에서는 얘네들의 등급은 4등급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1등급의 효과가 있는데 와, 여기 34등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우리 애가 여기 언저리에 있었다. 여기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5등급 제도에서도 2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3등급이 되겠죠. 여기 5등급 제도에서 얘네들이 이제 3등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냐 그러면요. 이 3등급의 제한폭이 66%까지입니다. 100명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66등이라고 볼게요. 35등 한 학생이 66등 받은 학생과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애가 어느 영역권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안전하게 이런 데 들어가 있다? 그럼 한일고는 안전한 게 없습니다. 어느 한 과목만 훅 떨어지게 되면 바로 밀려버립니다. 아니면 이런 영역권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10%와 이 11%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던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9등급 제도에서도 2등급이었는데 5등급 제도에서도 2등급이란 얘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억울한 이유는 이 학생들과 동일한 등급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나는 66등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정량평가를 하는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지금도 교과전형에는 정성평가를 많이 반영을 한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흐름인데요. 그런데 이 한일고는 뭐 전교 1등을 하든 전교 꼴등을 하든 정성평가에서 서류에서 불이익을 당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아니란 얘기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등급을 잘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먼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애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그 속에서 야 여기 언저리에 있냐? 아니면 이 속에 들어가 있냐? 아니면 이걸 벗어나서 내가 66등과 같은 효과를 봐야 되냐? 이걸 먼저 우리 애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래야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원이 작음으로써 오는 긴장감,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한 후에 좀 준비를 하라는 거로 1차적으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한일고 학생들이 그 공부 성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부 성향. 이것도 잘 들으시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일고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느낀 다른 학교와 비교되는 그런 특징들을 말씀드리니까요. 이 한일고 학생들은요, 상당히 이해력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뭐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전반적으로 이해력이 상당히 좋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어떠한 이해력을 가지냐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요, 우리 애가 이해력이 좋아요 이랬을 때 제가 늘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론 설명이 들어갔어요. 설명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이해력이 좋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어떤 개념이 시작이 되면 이걸 끝까지 가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이 정도쯤 설명을 하게 되면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알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차분하게 끌고 가서 마지막까지를 가서 알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한일고 학생들과 이 상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차이 나냐 그러면 이 학생이 정말 자연계 학생인가, 한마디로 수학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학생인가, 아니면 인문계열의 학생인가. 자, 근데 이 인문계열도 수학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수학적인 요소와 인문계 쪽,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내가 국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국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문과와 이과의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 요것 때문에 제가 국어라고 적은 겁니다. 국어도 논리 학문입니다. 저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국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한 거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성향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냐, 아니면 자연계 성향이 두드러지게 강한 학생이냐. 여기서 이런 게 나타나더란 얘기죠. 조금 더 나가볼게요.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이 자연계 학생이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건 연역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두 개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요, 요거는 귀납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 요거 쉽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자연계적으로 많이 발전한 애들, 어머님 우리 애가 참 수학 좋아하고 막 그런 애들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일수록 어떤 이론을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아직 끝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알겠어요 하고 뇌가 그 뒤로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받아들이고, 이런 거네. 끝.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뇌 구조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자연계 학생이더란 얘기죠. 사고 방식을 연역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것도 곧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학생들은, 끝까지 가서 네 알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제가 물어봐요. 너 수학 좋아하니? 그러니까 딱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싫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수학을 못하냐? 수학을 아주 잘하는데도. 근데 이런 학생들은 있죠. 여기는 너 수학 좋아하니? 내가 수학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성향을 같이 가진 학생들의 특징은 끝까지 가더라는 얘기죠. 이 내용을.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귀납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어머님들, 연역적인 성향이 강하다, 귀납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건 뭐냐 그러면 연역적이다라는 건요. 이건 학생들이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결론이 주어졌을 때, 결과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등차라는 결론이 밝혀진 상황이죠. 이렇게 결론이 제시된 문항들은 굉장히 잘 풉니다. 그런데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문항들은 힘들어하더란 얘기죠. 조금 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3차 당식 fx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3차라고 이름을 밝혔죠. 그죠? 근데 이런 연역적인 애들은 그런 문항을 잘 풀어요. 그런데 당식 fx가 있어요. 이런 문항들은 잘 손을 못 대더란 얘기죠. 또 특징이 이런 학생들은 도형 문제를 좀 싫어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뭐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풀어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요, 제가 그 한일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그 성향별로 제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요로 부류하고, 넌 이쪽에 앉아. 애들은 모르죠. 넌 이쪽에 앉아. 그러고 나서 문제를 막 설명을 하면서, 자, 한번 우리 풀어볼까? 하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연역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들의 풀이 방법과 귀납적인 성향이 가진 학생들의 풀이를 갖다가 제가 두 개를 딱 놓고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접근 방법이 틀려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려면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일고 학생들의 이해력을 분석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연역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들한테다가는 귀납적인 풀이 방법을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귀납적인 성향이 강한 애들은 연역적인 상황의 문항풀이를 연습을 별도로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습성대로 계속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한 권의 문제지 다 풀어도 자기 스타일로 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학생이 틀리는 건 뭔가요? 연역적인 게 발전되어 있는 애들은 귀납적인 문제에서 틀리는 거죠. 귀납적이 발전되어 있는 애들은 한 권의 문제를 다 풀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귀납적인 게 남아있지 연역적인 건 죄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몰라서 그래요. 학생들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쪽 부류의 학생이 푼 거하고 이 부류에 푼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질 수가 있는지. 답은 맞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접근했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하려면 이 연역적 환경으로 귀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문항들도 많거든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자기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이해력을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빨리 파악을 합니다. 야, 얘는 이런 부류네, 얘는 이런 부류네.
그래서 이걸 따로 연습을 시킵니다. 얘네들한테 얘네들 풀이를 보게 해주고, 얘네들한테는 얘네들 풀이를 보게 해주고, 서로 공유하게끔 만들어줘요. 쉽게 바뀌진 않지만, 한 달, 두 달 노력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일고 학생들은 자기가 인문계 성향이 아주 강한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잘 나와서 그 학교 가서 나중에 2학년 올라갈 때 자기 길을 찾아가요. 나는 아무래도 인문계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인문계로 빠집니다. 가뜩이나 정원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또 문이과로 나눠져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성향들을 파악해야, 그래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학생 마냥 한 권의 문제지가 아니라, 본인도 그랬잖아요. 잘 많은 문제지를 풀고 왔다고. 근데 연역적인 애들은 연역적인 문제만 기억에 남고요. 기납적인 게 강한 애들은 기납적인 문제만 머릿속에 남는 게 그게 문제란 얘기죠. 근데 이 부분만 탁 잡아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서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고랑 21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학생들의 성향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냐 그러면요. 이런 성향도 분석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해야 저희한테 온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는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냐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학원이 그 토요일 날은요, 토요일은 자사고 수학하는 날로 제가 잡아놨거든요. 물론 뭐 한일고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뭐 그런 학교들은 토요일 날은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수학 시간으로 제가 잡아놨는데요. 한일고 학생들은 애지간하게 와가지고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성적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왜 자신이 없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학생이 기말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왔어요.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주말에 한 번씩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번을 만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한 7번 정도 학원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두 주는 또 학교에 잔류해갖고 공부해야 된다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5주, 많으면 6주. 5번, 6번 정도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4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게끔 한다? 이건 저희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물론 다른 학교도 있겠지만 한일고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10시간 논스톱 끝장 커리큘럼입니다. 10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논스톱. 쉬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 10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자, 리마인드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리마인드 클래스. 자, 이 리마인드 클래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리마인드 클래스 4시간 동안 뭘 하냐 그러면 저희 학원에 온 학생들, 한일고 학생들하고는 1대1로 매일매일 주고받습니다. 그날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들이 풀어주었던 문항수, 문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뭐 어떤 식으로 설명했네, 혹시 이런 것도 알려줬어, 이런 것들 그때마다 계속 저희가 대화를 나눕니다. 학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저희가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매일매일 정보를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이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 작업을 해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작업을 합니다.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이런데 또 확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문제 난이도를 설명했는데 요걸 가지고 난이도를 높여서 내더라. 아니면 이런 건 설명했지만 시험에 잘 안 내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정보 수집된 거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또 자료를 만들어요. 자,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말에 왔을 때 이 4시간 동안에 말 그대로 리마인드 수업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보통 학생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로 공부를 할 때 해답을 보겠죠. 그런데 해답이 물론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지만 꼭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문제의 특징을 파악한 정말 기가 막히고 절묘한, 그리고 여러 군데 응용될 수 있는 풀이 방법, 풀이 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매일매일 받은 것들에 대해서 문항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배웠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다라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 문제밖에 못 써먹으니까 이렇게도 해서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런 걸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클래스 이 4시간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는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에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야, 너네들 이거 풀었잖아.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마. 이렇게 푸는 게 더 효율적이야. 왜? 이렇게 변화될 때 써먹을 수가 있잖아. 그 풀이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가이드를 던져줍니다. 근데 이게 한두 문제가 잡히는 게 아니라 10문제면 9문제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마인드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심화 응용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심화 응용 파트라는 건요,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해준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라는 건요, 하나의 유형이, 한 유형이 있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곡선 바깥에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직선과 만나는 점이 있어. 자, 똑같은 3개의 점이 표현이 됩니다. 곡선 위의 점이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곡선 밖의 점도 표현이 되고, 어떤 직선과 만나는 점, 결국은 점이라는 거는 똑같지만 하나의 유형에도 3가지로 유형이 또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얻은 정보를 기반과 그동안에 축적된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생님은 이건 절대 안 내더라, 문제지에 얘가 나와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 문제는 여기까지 가더라, 그러면 저희들은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 한 문항을 통해서 변형될 수 있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로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일과 학생들의 100명을 상대로 물어보면 이번 시험 어땠어 하면 99명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럽니다. 그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앞에서 직선에 관계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1번도 직선, 2번도 직선, 3번도 직선, 4번도 직선, 직선 문제를 막 풀면 이렇게 풀다 보면 머리가 그 다음 직선 문제를 풀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5번, 6번, 7번의 문제들이 직선, 직선, 직선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툭툭툭 풀어댑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디 직선만 나옵니까? 내가 직선 문제 풀기 이전에 함수 문제를 풀고 넘어왔어요. 함수 문제 풀다 왔는데 직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배경 지식이 빨리 안 열린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요, 아까 연역적인 사고와 기납적인 사고가 각각 조금 분류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건 연역적인 사고, 그 자연계성이 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이게 심합니다. 빨리 안 바뀌어요, 이게. 근데 오히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가는 학생들은 앞에도 풀었던 게 금방 또 던집니다. 그리고 또 바로 여기에 또 집중을 해요. 그런 차이점이 묘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평소에 연습을 안 해놓으면 갑자기 함수 풀었다가 직선을 풀어야 돼. 직선 풀었다가 함수를 풀어야 돼. 생각이 빨리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주춤 하는 것들이 시간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고 빨리 안 떠오르게 되면 사고가 탁 막혀버리니까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화 응용 클래스 파트에서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생님의 특징은 이런 문제를 풀어주지만 실제로 시험엔 이런 걸 낼 거야. 그 다음에 이 유형의 문제를 풀었는데 이 유형의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를 높게 푼다라고 하면 이 유형의 문제가 있어. 이런 걸 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화 응용 클래스 담당 선생님은 또 그것만 담당해가지고 문제를 발췌하고 연구해갖고 학생들 수업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에 변별력 시간입니다. 변별력 클래스. 이 변별력 클래스 시간에는요, 이건 학생들이, 한일고 학생들도, 이건 어떤 학생들이 다 공통된 현상인데요. 뭐냐 그러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일명 킬러 문제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 오늘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해갖고 정말 많이 풀었어요. 어려운 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풀었어? 한 20문제 풀었어요. 30문제 풀었어요. 저는 많이 한 거는 좋지만 이게 과연 머릿속에 얼마나 남을까? 이건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요, 예를 들어 킬러 문제라고 할게요. 킬러 문제라는 거는 그 킬러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순차적인 흐름과 상투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여러 이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어도 굉장히 곱씹어서 풀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여러 번 해야 되고 서너 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다음날 되면 또 한 번 봐야 되고 이래야 그게 익혀집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10문제, 20문제씩 풀었다? 저는 이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별력 클래스를 담당하는 선생님은요, 학생들한테다가 매일매일 한 문제 혹은 아주 많으면 2문제, 대략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학생들이 풀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시간 내서 그 한 문제에 꼭 정답을 안 찾아와도 돼요.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 문제 읽어보고 거기 와가지고는 못 풀어도 돼요. 너 첫째 날 푼 문제가 뭐야? 그러면 그 문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 y는 gx가 있는데 이 fx 마이너스 3gx는 0의 방정식을 풀려고 그래요. 근데 조건에 뭐가 나왔어요. 최소한 자기가 생각했던 문제가 완전히 머릿속에 잡히고 곱씹어서 고민도 하고 생각한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요 담당 선생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고민했던 걸 갖고 던져놓고 이제 푸는 거죠. 학생들 이 시간 아주 재밌어 합니다. 왜? 넌 이거 어떻게 생각했니? 넌 어떻게 생각했니? 하면 서로가, 아까 얘기했죠. 연역적인 게 강한 학생, 기납적이 강한 학생, 거기서 다 이게 또 갈라집니다. 그럼, 쟤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거기서 또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을 던져주고, 또 학생들이 풀었던 방법 그대로도 정답을 내주고, 꼭 한 가지 풀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그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 3가지 파트를 맡습니다. 이게 저희가 10시간 그 논술법 끝장 커리큘럼이다라는 제목으로 만든 그 한일고 학생들을 위한 그 대비 시간인데요. 이렇게 준비해 줘야지만 저희가 그 학생들의 성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멘토가 되는 거죠. 내가 학교 생활에 비록 선생님은 집에 있고 학원에 있고 본인은 학교에 있지만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읽어내고 학생들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끔 계속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때마다 힘든 점들이 있으면 또 해결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단순하게 만나서 진행되는 시간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그 옆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 설명했네. 야, 길동아, 이거 설명한 거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하면 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머님들, 제가 이 10시간 논스톱 그 끝장 커리큘럼이라는 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어떤 걸 기반으로 만들었냐 그러면요. 자료가 없으니까 뭐 대략 이런 거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문제라도 난다는 걸 안다라고 하면 이 한 문제를 즐겁게 풀겠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는 학생이죠. 그죠? 이렇게 노력하는 학생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시간 논스톱 끝장 커리큘럼이라는 이 시스템을 한일고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표를 만들면서 생각한 게 뭘 만들었냐 그러면요. 이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학생들이 기대하는 만큼,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야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잣대와 같다라고 봅니다. 왜 이 표현을 썼냐 그러면요. 자, 어머님 제가 아주 신중하게 똑바른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아주 정성스럽게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마침 여기 또 선이 또 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길 따라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직선을 긋습니다. 자, 어머님 그었습니다. 반듯하죠, 그죠? 반듯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다가 이 직선을 그어볼래 그러면 아무리 정성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이렇게 그려지는 학생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차이가 나게 약간 억지로 그려볼까요? 약간 억지로? 조금 억지로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한 건 뭐냐 그러면요. 누구나 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물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뭐냐 그러면요. 마침 재료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시스템은 잣대와 같아.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학생들이 달려가다가 쭉 달려가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우왕좌왕 방황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쭉 가게 되면 어머니 어떻습니까? 그래도 얘보다는 반듯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제가 만들고 싶었던 시스템은요, 바로 이 잣대와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누구나 이 시스템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지치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주만 해준다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반듯한 직선이, 근데 이게 차이가 좀 나나요? 아무래도 좀 나겠죠, 그래도. 그렇으니까. 이런 효과가 나게끔 제가 만들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정말 노력하는 학생들의 바로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21년 동안을 수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적으로 저희가 완성됐다라는 거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 애가 고생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시험이 안 나왔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도 받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자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저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해가지고 한두 번의 시험에 절대 좌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